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대장동 개발비리 사건의 핵심인 김만배 씨가 범죄 수익 340억 원을 은닉한 혐의로 86일 만에 다시 구속됐습니다. 천화동인 지분 약속 혐의와 50억 클럽에 대한 검찰 수사도 본격화할 전망입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에 대한 국회 표결 일정이 확정됐습니다. 여야는 국회에 체포동의안이 접수되면 오는 24일 본회의 보고를 한 뒤 27일 표결 처리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 표결을 앞두고 여야 간 여론전도 본격 시작됐습니다. 국민의힘은 이 대표 스스로 불체포 특권을 내려놓겠다고 한 만큼 약속을 지키라며 압박했고, 민주당은 검찰이 대법원 확정 판결도 무시한 채 부당하게 영장을 청구했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TV조선 재승인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이르면 이번 주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을 소환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주 한 위원장의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한 검찰은 한 위원장이 심사 당시 점수 조작에 가담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북한이 평양 순안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장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했습니다. 이번 미사일은 고각으로 발사돼 900km를 비행한 뒤 동해상에 탄착했다고 군 당국은 설명했습니다. 국가안전보장회의는 북한의 이번 ICBM 발사를 유엔 안보리 결의에 대한 중대한 위반이자 심각한 도발로 규정하고 강력 규탄했습니다. 아울러 북한이 도발을 통해 얻을 것은 국제사회 혹독한 제재뿐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의사협회가 간호법 제정안과 의료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를 막기 위한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해 오는 26일 총궐기대회를 예고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간호협회는 소구령 사회와 주기적인 감염병 대유행에 대비하려면 간호법이 조속히 제정돼야 한다고 맞서고 있습니다. 서울과 경기 중부 지역에 초미세먼지 주의보가 내려졌습니다. 오늘 오후부터는 전국적으로 찬바람이 강하게 불면서 추워진다는 예보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월 19일 일요일 굿모닝 YTN 1부 시작합니다. 대장동 개발비리 사건의 핵심 인물이죠.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가 범죄 수익 340억 원을 은닉한 혐의로 다시 구속됐습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체포동의 절차도 시작된 가운데 천화동인 지분 약속 혐의와 50억 클럽 수사에 속도가 붙을지 주목됩니다. 보도에 나혜인 기자입니다. 지난해 11월 구속기간 만료로 석방됐던 김만배 씨가 86일 만에 다시 구속됐습니다. 대장동 수사가 시작된 뒤 범죄 수익 340억 원을 숨기고 휴대전화나 수표 같은 증거를 감추려 한 혐의가 새로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법원은 김 씨가 앞으로도 증거를 없애거나 도망갈 수 있다며 구속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검찰이 다시 김 씨 신병 확보에 나선 건 곽상도 전 의원의 뇌물 무죄 판결이 결정적이었습니다. 검찰은 김 씨 주변 자금을 쫓는 수사가 50억 클럽으로 대표되는 대장동 로비 의혹과 직결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대장동 비리의 몸통으로 이재명 대표를 지목하고 구속영장까지 청구한 만큼 관련 수사도 늦추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김 씨와 유동규 전 본부장, 정진상 전 실장까지 적용된 천화동인 지분 약속 혐의는 이 대표의 핵심 혐의인 배임과도 맞닿아 있습니다. 당사자인 김 씨가 지분 약정을 부인해 일단 이 대표 혐의에선 빠졌는데 이 대표는 이를 배임죄가 성립할 수 없는 근거로 삼고 있습니다. 부동산 개발은 지방자치단체의 폭넓은 재량이 인정된다며 사익을 취한 게 없다면 정책적 판단이 잘못됐다고 재산범죄인 배임죄로 처벌할 수는 없다는 겁니다. 단 한 점의 부정행위를 한 바가 없고 부정한 돈 단 한 푼 취한 바가 없습니다. 일단 검찰은 이 대표가 자신의 치적을 쌓고 시장에 재선될 때 민간업자들의 도움을 받아 막대한 개발 이익을 눈감아줬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 대표에게 직접 건너가거나 약정된 뒷돈이 있는지도 구속한 김 씨를 상대로 계속 추궁할 것으로 보입니다. 법원이 검찰을 통해 체포동의 요구서를 보내면서 이 대표의 신병 확보 절차도 시작됐습니다. 법무부는 조만간 윤석열 대통령의 재가를 받아 이 대표의 체포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YTN 나혜인입니다.
여야가 오는 27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을 표결하기로 합의한 가운데 주말 여론전이 치열하게 펼쳐졌습니다. 국민의힘은 불체포 특권을 내려놓겠다는 이 대표의 과거 약속을 지키라며 압박했고, 민주당은 검찰이 대법원 확정 판결도 무시한 부당한 영장을 청구했다며 논리전을 폈습니다. 손효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민의힘은 과거 불체포 특권을 포기하겠다는 이재명 대표의 발언을 하나하나 꺼내들며 영장 심사에 임하라고 압박했습니다. 이 대표가 나 같은 깨끗한 정치인에게 불체포 특권은 전혀 필요하지 않다.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체포 영장을 발부해야 한다고 말했던 만큼 민주당도 이 대표를 믿고 그가 약속을 지킬 수 있도록 결단해야 한다며 민주당 내 이탈 표심을 노렸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결자 해지와 자신의 약속대로 불체포 특권을 버리고 당당하게 법원의 판단에 따라야 할 것입니다. 민주당은 민생 문제를 부각하는 동시에 영장 청구의 부당함을 입증하는 논리전을 펴는 투트랙 전략으로 내부 결속을 다졌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검찰 영장에 대해선 특별한 언급 없이 인생이 걸린 민생이 바로 학교 폭력 문제라며 제도 개선을 약속하는 메시지로 민생 행보를 강조했습니다. 다만 민주당 검찰 독재 정치탄압대책위원회는 대장동 개발로 성남시가 1,830억 원 확정 이익만 챙겨 배임이라는 검찰 주장과 달리 5,503억 원을 공익 환수했다는 건 대법원이 인정한 확정 사실이라고 거듭 주장했습니다. 1,830억 원만 환수했다며 배임이라고 우깁니다.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망상 그 자체의 구속영장 청구를 내민 검찰의 무도함에 여야는 다음 주 국회에 접수될 이 대표 체포동의안을 24일 본회의에 보고한 뒤 27일 추가 본회의를 열어 표결에 붙이기로 합의했습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 이탈표를 자극하기 위한 민주당은 단일 대우 유지를 위한 치열한 공방전을 펼칠 것으로 보입니다. YTN 손효정입니다.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을 수사하는 검찰에 이번 주 수요일 소환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이화영 전 부지사 측은 검찰의 출석 요청에 대해 이번 주 수요일 소환해달라는 답변서를 보냈습니다. 이 전 부지사 측은 매주 화요일과 금요일에는 재판을 받고 전날에는 재판을 준비해야 한다며 앞으로는 재판과 준비에 지장이 가지 않는 선에서 최대한 협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민의힘 당대표 경선전이 갈수록 치열해지면서 1차에 과반 득표 없이 결국 결선 투표로 갈 거라는 관측에 무게가 실리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당권 주자 4명은 타깃으로 삼은 후보군을 달리하면서 제각각 결선을 염두에 둔 전략을 펼치고 있습니다. 권남기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김기현 후보가 민주당 DNA 등 연일 날을 세우며 목표로 삼는 건 안철수 후보 쪽입니다. 유력 경쟁자인 안 후보의 지지세를 꺾어야 1차 과반 득표로 손쉬운 승리를 얻을 수 있습니다. 청담동 술자리 의혹 같은 그런 허무맹랑한 얘기를 전제로 해서 책임 회피적 그런 성격의 캠페인을 벌이는 것을 두고서 흑색선전이라고 하는 겁니다. 정작 부동산 의혹을 처음 제기한 황교안 후보엔 반격을 자제하고 있는데 혹시 모를 결선에 대비해 황 후보 측 표심을 사려는 포석이란 분석입니다. 반면 황 후보는 이념 성향이 비슷한 김 후보 측 당원들을 최대한 뺏어와야 결선에 오를 수 있어 오히려 공세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보수는 깨끗해야 하는데 요즘 이제 KTX 울산 역세권 연결도로 관련된 의혹이 제기되고 있지 않습니까? 만약에 잘못되면 우리가 이재명처럼 되는 겁니다. 안철수 후보는 각종 여론조사에서 선두를 달리는 김기현 후보를 집중 공략하는데 1차 과반을 저지해 결선 승부를 보겠다는 전략입니다. 천하람 후보가 지지세를 넓혀가는 것도 영 맞득지 않은 상황이지만 결선에서 3, 4위 표를 가져오기 위해선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부동산 의혹에 휩싸인다면 내년 총선에서는 절대로 이기기 힘듭니다. 반드시 명백하게 진실이 가려져야지, 그래야지 윤석열 정부가 제대로 일을 할 수 있다는. 천하람 후보로선 결선 진출을 위해 지지 기반이 겹치는 안 후보 측 표를 최대한 뺏어와야 합니다. 힘든 결정을 피해 다니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결기가 전혀 느껴지지가 않습니다. 금방 좀 꼬리를 내리시거든요. 저는 우리 집권 여당을 이끌어갈 당대표라면은 본인이 어떤 입장인지가 명확해야 되고, 김기현 후보의 1차 과반 득표도 견제해야 하는데
강성 보수층의 분열을 노리고 황 후보를 거들어주는 측면도 있습니다. 1차 과반을 막으려는 후발주자들의 견제 전략, 그리고 결선 시 3, 4위 후보들의 표를 가져오려는 유화 전략 등 최종 승리를 향한 각 후보들의 수싸움이 치열하게 벌어지고 있습니다. YTN 권남기입니다. 이른바 TV조선 재승인 의혹과 관련해 검찰이 이르면 이번 주 후반쯤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을 소환할 가능성이 거론됩니다. 서울 북부지방검찰청은 한 위원장을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피의자 입건하고 현재 한 위원장 측과 구체적인 소환 일정을 조율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검찰은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한 위원장을 소환할 전망인데 이르면 이번 주 후반쯤이 될 거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MBC 차기 사장 후보가 최종 2명으로 압축됐습니다.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는 서울 마포구 상암동 MBC 사옥에서 개최한 시민평가단 회의에서 안형준 MBC 기획조정본부 소속 부장과 허태정 MBC 시사교양본부 소속 국장이 차기 사장 최종 후보로 선정됐다고 밝혔습니다. 연임에 도전했던 박성재 현 사장은 시민평가단 투표에서 탈락했습니다. 박문진 이사회는 모레 안형준, 허태정 후보에 대한 최종 면접평가를 통해 MBC 사장 내정자를 선임할 예정입니다. 북한이 한미 연합연습을 예정대로 진행할 경우 전례 없는 대응에 직면하게 될 거란 위협을 한 지 하루 만에 고강도 도발에 나섰습니다. 미국을 겨냥한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을 발사한 건데 이번 발사를 기점으로 북한이 다시 연쇄 도발에 나설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입니다. 차정윤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이 올해 두 번째 탄도미사일 도발에 나섰습니다. 오후 5시 22분쯤 평양 순안 일대에서 장거리 탄도미사일 한 발을 발사했는데 고각으로 발사돼 900여 킬로미터를 비행한 뒤 동해상에 탄착했습니다. 새해 첫날 새벽 초대형 방사포를 발사한 뒤 50일 가까이 숨죽이더니 미국을 겨냥한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으로 도발을 재개한 겁니다. 북한의 이번 도발은 미국 주도의 유엔 안보리 소집에 반발하는 담화를 내고 한반도 긴장 조성의 원인을 한미로 돌리며 한미가 예정된 연합훈련을 실행할 경우 강력한 대응에 나서겠다고 위협한 지 하루 만입니다. 담화로 도발의 명분을 쌓은 만큼 단순히 말로만 경고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구체적인 행동으로 보여준 것으로 풀이됩니다. 또 유엔 안보리 일정과 함께 오는 22일 북한의 핵 사용 시나리오를 상정하고 진행되는 한미 확장 억제 수단 운용 연습 DSC-TTX도 고려한 것으로 보입니다. 기동훈련을 수반한 본격적인 한미연합훈련에 대응해서 그 시작에 맞춰서 강하게 한미 경고를 주고 또 한미의 확장 억제 강화를 명분 삼아서 자신들의 이제 본격적인 무기 실험 또 무기 발사 시위 이것을 보여주려고 하는 어떤 그 시발점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북한이 다시 연쇄 도발에 나설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인데 국가안보실은 NSC 상임위원회를 열어 북한이 도발을 통해 얻을 건 혹독한 제재뿐이라고 경고하고 한미 연합 연습 등을 통해 대응 능력을 실질적으로 강화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YTN 차정은입니다. 미국 정부가 북한의 미사일 발사와 관련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안을 위반한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미 백악관 국가안전보장회의는 성명을 내고 북한의 미사일 발사를 강력히 규탄한다면서 동맹국인 한국, 일본의 안전을 위해 필요한 모든 조치를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안전보장회의는 또 북한의 불안정을 가져올 수 있는 행동을 중단하고 진지한 대화에 참여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일본 정부가 북한이 쏜 미사일의 사정거리가 10,000km를 훌쩍 넘어 미국 전역을 타격할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발사각을 높여 쐈기 때문에 일본의 배타적 경제 수역 안쪽에 떨어진 것으로 봤습니다. 보도에 유재복 기자입니다. 일본 정부는 발사 뒤 66분 동안 비행한 북한 미사일이 홋카이도 오시마 서쪽 200km 바다에 떨어졌다고 발표했습니다. 최고 고도는 5,700km고 비행거리는 900km에 이르는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사정거리 10,000km가 넘는 대륙간 탄도미사일로 미국 전역이 사정권에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今回の飛翔軌道に基づいて計算すると、弾頭重量等によっては1万4000キロを超える射程となりうるとみられ、 이번 미사일은 지난해 11월 18일 발사한 미사일과 비행 시간과 낙하 지점이 비슷한 것으로 보입니다. 당시 일본 정부는 미사일이 69분을 알았으며 최고 고도 6,000km, 비행 거리는 1,000km라고 발표했습니다. 교도통신은 전문가 말을 빌려 북한이 고체 연료를 사용한 ICBM을 처음으로 실험 발사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北朝鮮は一貫して核ミサイル能力を強化していく姿勢を示しており、今後も各種ミサイルの発射や核実験の実施など、さらなる挑発行為に出てくる可能性があると。 일본 정부는 국가안전보장회의를 열어 대응 방침을 논의했습니다. 북한에 엄중하게 항의하고 우리나라와 미국 사이 긴밀하게 협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今回のこの発射は国際社会全体に対する挑発をエスカレートさせる暴挙であり、 미국 정부도 성명을 내고 UN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안을 위반한 북한의 미사일 발사를 규탄한다고 밝혔습니다. YTN 유재복입니다. 북한의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 발사를 규탄하는 유엔 안보리 의장 성명이 최근 중국과 러시아의 반대에 부딪히면서 사실상 무산됐습니다. 우리 정부는 안보리의 단합을 끌어내기 위한 노력을 계속해 나갈 방침이지만 안보리 무용론이 다시 불거지고 있습니다. 보도에 조수연 기자입니다. 지난해 11월 북한의 ICBM 발사에 대응한 유엔 안보리 의장 성명이 2달여 만에 다시 벽에 부딪혔습니다. 주 유엔 미국 대표부 대변인이 최근 미국의 소리 방송 VOA에 실무 협상에서 2개 이사국의 거부로 의장 성명이 앞으로 나아갈 수 없었다고 밝힌 겁니다. 국가명을 거론하지 않았지만 중국과 러시아가 거부 입장을 밝힌 것으로 보입니다. 의장 성명은 결의안과 달리 법적 구속력이 없지만 공식 기록으로 남는 만큼 상징적 의미가 있는데 이마저도 불발된 겁니다. 외교부는 이사국 간 관련 논의가 이어지고 있다며 최종 무산된 것은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우리 정부는 안보리 차원에서 북한의 핵 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안보리 이사국들의 단합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고 이를 위해서 안보리 이사국들과도 소통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안보리 상임이사국인 중국과 러시아가 제동을 거는 상황이 반복되면서 안보리 무용론이 또다시 불거지고 있습니다. 중러는 지난해 5월 미국 주도의 추가 대북 제재 결의에도 거부권을 행사하는 등 북한의 도발을 묵인하는 모양새입니다. 여기에 미국 정부가 최근 북한 핵미사일 기술의 원천으로 중국 기관들을 지목하는 등 대북 공조에 있어 중국의 역할을 기대할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이런 가운데 우리 군은 북한 핵미사일 고도화에 맞서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와 첫 번째 군사참모 대화를 여는 등 국제사회와의 대북 공조 범위를 넓혀가고 있습니다. 한 나토 1회 회의는 21년에 의장께서 나토를 방문하셨을 때 그리고 작년에 나토 관계자가 한국을 방문했을 때 협의한 사항입니다. 이번 1차 회의를 계기로 협의가 정례화될 예정이어서 향후 한 나토 군사교류 협력 강화 움직임에 관심이 쏠립니다. YTN 조수연입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딸 김주애, 동생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과 함께 체육 경기를 관람했습니다. 김주애가 군 관련 행사 이외 행사장에 동행한 건 이번이 처음인데 김 위원장은 딸 옆에서 흡연하는 모습이 포착됐습니다. 한현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딸 김주애가 이번엔 체육 경기장에 나타났습니다. 북한이 민족 최대의 명절이라 칭하는 할아버지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생일 광명성절을 맞아 열린 체육 경기를 관람한 겁니다.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와 사랑하는 자제분을 한자리에 모시고 기쁨과 희열에 넘치어 김주애가 공식 석상에 등장한 것은 이번이 6번째로 대륙간 탄도미사일 발사와 열병식 등 군 관련 행사 이외의 모습을 드러낸 건 처음입니다. 북한이 공개한 영상에는 애연가로 알려진 김 위원장이 딸 옆에서도 잿더리를 두고 담배를 피우는 모습이 포착되기도 했습니다. 지난 열병식에선 행사장 구석에 있어 포착이 쉽지 않았던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도 동행했는데
관람석 중앙에는 김 위원장과 김주애가, 김 부부장은 뒷줄 가장자리에 앉아 고모와 조카의 달라진 위상을 보여줬습니다. 광명성절에 김정일 위원장과 딸과 동생 모두 동행했다는 것은 백두혈통의 정통성을 보여주고, 특히 김여정이가 그 뒤로 물러 앉으면서 오빠와 그 조카를 돋보게 하는 것은 나름대로 선전 활동의 연출적 기법을 활용한 것으로 분석합니다. 김주애가 군사고문이 아닌 일정에도 등장한 만큼 앞으로 선전 활동의 보폭을 더 넓힐 거란 관측인데, 이름을 공개하지 않거나 우상화를 동반하지 않아 후계자설로 연결짓는 건 무리라는 평가입니다. 후계자라는 차원에서 이번 행사에 참여를 했다면 김정은 위원장의 뒤에 서서 김정은 위원장이 무슨 말을 하는지, 또 무슨 행동을 하는지 유심히 관찰하고 배우려는. 지난 2012년 첫 등장 당시부터 화제가 됐던 북한의 퍼스트레이디 미설주에 이어 이번에는 딸 김주애가 주목도를 높이면서 당분간 북한의 김주애 마케팅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YTN 한현입니다. SM 지분을 둘러싼 하이브와 SM 현 경영진의 분쟁이 갈수록 심해지고 있는데요. 외신도 K-팝 산업의 판도 변화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외신들은 SM의 지분 인수는 하이브가 글로벌 메이저로 도약할 기회라면서도 독과점 우려도 나오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승은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SM 인수전을 두고 주요 외신들은 무엇보다 거대 기획사의 탄생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CNN은 하이브의 SM 인수는 한국 내 음악 산업 지배력 강화와 함께 해외 진출 확장 시도라고 평가했습니다. CNN은 K-팝 해외 유통업체인 DFSB 콜렉티브 버니조 대표를 인용해 하이브의 SM 인수는 K-팝 산업 역사상 가장 큰 원투 파워펀치라고 보도했습니다. 버니조는 CNN과의 인터뷰에서 하이브가 K-팝 거장에서 대중음악의 거장으로 떠올랐다며 소니, 유니버설, 워너뮤직 등 빅3 메이저 음반사 반열에 올라설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하이브가 이번 거래로 최대 경쟁사에 대한 영향력을 확보할 수 있게 됐다며 인수전에 뛰어든 것은 더 많은 수익원을 확보하기 위한 의도라고 분석했습니다. 빌보드도 하이브가 BTS를 넘어 음악 산업의 차세대 메이저 플레이어로 도약하고 있다고 전했고, 로이터도 이번 인수가 업계 선두주자로서의 하이브의 위상을 확고히 할 것이라고 보도했습니다. 로이터는 그러나 현 SM 경영진의 우호적인 이창환 얼라인 파트너스 대표를 인용해 하이브가 SM을 인수할 경우 K-팝 시장의 독과점이 우려된다는 목소리도 함께 전했습니다. K-팝의 전 세계적 인기에 두 공룡의 싸움은 국내뿐 아니라 국제적 관심사로 떠올랐습니다. SM 이성수 대표의 폭로가 이어지는 가운데 이수만 씨가 제기한 SM 신주 전환사채 발행금지 가처분 신청에 대한 법원 판단과 다음 달 말 SM 주총을 변곡점으로 분쟁의 향방이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YTN 이승은입니다. 이렇게 SM 경영권 분쟁이 갈수록 심해지고 있는 가운데 하이브와 SM이 이번 주 각각 기업 설명회를 열고 여론전에 나섭니다. 우선 SM은 내일 오후 2시 전화회의 방식으로 국내외 기관 투자자와 애널리스트를 상대로 2022년 4분기 실적 발표를 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현 경영진이 질의응답 과정에서 최근 불거진 경영권 분쟁에 둘러싼 입장과 새로운 이사진을 공개할지도 주목됩니다. 하이브도 모레 오후 4시 전화회의 방식으로 기업 설명회를 예고해 소액주주를 대상으로 한 공개 매수 진행 상황 등 SM 지분 인수 관련 추가 입장이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대한의사협회가 간호법 제정안과 의료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를 막기 위한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오는 26일 총궐기대회를 예고했습니다. 이필수 의협 회장은 26일 총궐기대회 개최 방침을 밝히며 모든 역량을 동원해 국회 통과를 막아내겠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의사단체를 비롯한 보건의료단체들은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간호법 제정안 등이 국회 본회의에 직회부된 이후 특정 직역을 위한 입법 과잉이라며 반발했습니다. 반면 간호협회는 초고령 사회와 주기적인 감염병 대유행에 대비해 국민 건강과 환자 안전을 확보하려면 간호법이 조속히 제정돼야 한다며 맞서고 있습니다.
기성노조의 정치투쟁을 지향하는 대신 노동자 처우와 노동환경 개선을 기치로 내건 새로운 형태의 노동조합이 등장해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청년층이 중심이 되다 보니 MZ세대 노조로도 불리는데요. 이번 주 본격적인 출범을 앞두고 있습니다. 최명신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새로 고침 노동자협의회 관계자들이 대통령 직속 사회적 대화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를 찾았습니다. 협의회는 30대 청년층이 주축으로 일명 MZ세대 노조로도 불립니다. 서울교통공사 올바른 노조와 LG전자 사람중심 노조 등 8개의 노조 6천여 명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우리 젊은 분들이 노동조합을 만들어가지고 자기들이 생각을 펼쳐나가는데 옆에서 제가 최선을 다해서 함께하고. MZ세대 노조는 재작년 LG전자 사무직 성과급 갈등과 지난해 서울교통공사 파업 과정에서 탈정치 선언으로 파업 초래를 이끌어내며 주목을 받았습니다. 협의회가 내세우는 핵심 가치는 공정과 상생입니다. 기존 노조의 연례 파업이나 정치 투쟁은 지양하고 노동자 처우와 노동환경 개선 등 노조 본연의 기능에 충실하겠다는 계획입니다. 단위 사업장별 위원장들이 서로 동등한 입장에서 대화하고 여기서 결정된 내용을 중심으로 활동 방향을 정하기로 했습니다. 공기업의 사용자는 정부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제 정부와 대화하는 데 있어서 좀 연대력을 키우고자 하는 게 저희 이번 협의 제 지향적입니다. 협의회 출범을 두고는 기존 양대 노총도 경계심을 늦추지 않고 있습니다.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은 특히 협의회가 탈정치 노선을 표방한 데 대해 한미관계나 남북관계 등 정치적 사안에 개입하지 않으면 노동자의 삶은 바뀌지 않는다며 이들이 나이가 어려 효순이 미선이 사건을 알지 못한 데서 비롯됐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대해 협의회는 불쾌감을 표시하며 탈정치 노선을 다시 한번 분명히 했습니다. 정치적인 목소리를 당연히 내야 된다. 그렇지 못한 거는 이제 경험 부족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저는 그 효선이 미순이 사건을 얘기를 하시면서 왜 천안함 사건이나 기타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이나 이런 거는 왜 그거에 대한 언급은 없으신지. 노동계에서는 정부가 현재 개정을 추진하고 있는 상급단체 집단 탈퇴 금지 규약이 사라지면 MZ세대를 중심으로 노조 가입 행태에도 큰 변화가 생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협의회는 오는 21일 발대식을 열고 공식 출범할 예정입니다. YTN 최명신입니다. 판사가 구속영장뿐만 아니라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하기 전에도 수사기관이나 사건 관련자를 불러 신문할 수 있도록 한 대법원의 형사소송 규칙 개정안에 대해 대한변호사협회도 비판적인 입장을 냈습니다. 대한변협은 대법원에 전달한 개정안 검토 의견서에서 사전 신문 제도를 도입하면 피의자가 압수수색 영장 집행에 미리 대비할 가능성이 있어 실체적 진실 발견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형사소송법 개정 없이 규칙만 바꿔 새로운 제도를 도입하는 건 역시 법 체계상 문제가 있어 반대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미국과 중국, 유럽 등지에 나가 있는 우리 동포 730만 명의 수건인 재외동포청이 신설됩니다. 외교부와 법무부, 행정안전부 등 여러 부처에 흩어져 있던 업무를 통합 관리하면서 선진국 위상에 걸맞은 효율적인 재외동포 지원이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를 모읍니다. 보도에 조성호 기자입니다. 고국을 찾는 재외동포들은 이따금 당황스러운 일을 겪습니다. 대부분 행정적인 문제입니다. 다른 한국에 사는 사람들은 동사무소에 가면 모든 게 다 해결이 되는데 워낙 이 부서들이 많다 보니까 어느 부분은 어떤 부서에서 어떤 도움을 받을 수 있고 또 어떤 행정 절차를 밟아야 될지. 지난 2021년 기준 세계 곳곳에 나가 있는 재외동포는 미국과 중국, 유럽 등지에 모두 732만 명에 이릅니다. 이들을 지원하기 위해 지난 1997년 재외동포 재단이 설립됐지만 행정 업무는 외교부와 법무부, 교육부 등 여러 부처에 산만하게 흩어져 있습니다. 효율적인 지원 체계를 갖추지 못했던 겁니다.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은 후보 시절 재외동포 전담기구 설치를 공약했고 취임 이후 재외동포청 신설 논의는 급물살을 탔습니다. 동포들이 해외에서도 국내에서와 같이 행정 서비스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시스템도 구축하겠습니다.
그리고 여야가 공감대를 이루면서 재외동포청은 출범을 눈앞에 뒀습니다. 기존 재외동포재단을 흡수해서 외교부 산하에 새로 설치돼 교류 협력과 동포교육 등 지원 업무는 물론 각 부처에 나뉘어 있는 영사, 출입국, 병역 등 행정 업무를 통할하는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게 될 전망입니다. 구체적인 조직 규모와 운영 방향 등은 국회 차원에서 논의를 이어갈 전망입니다. 동포 사회를 우리 모국과 잘 이렇게 네트워킹할 수 있는 그런 가교 역할을 할 수 있는 중요한 기회가 된 것 같습니다. 또 규모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지금 재단의 인력 규모를 어떻게 계속 승계해서 보완할 건지, 이런 부분의 기본법이 또 통과되어야 됩니다. 재외동포들을 대변할 단일기관을 손꼽아 기다려온 한인사회도 기대가 큽니다. 동포 정책 추진 체계가 강화되고 민원 행정도 간소화되길 바랍니다. 동포 단체들의 공공외교 등 여러 사업에 예산 지원 확대를 바랍니다. 재외동포청 신설을 담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은 이달 임시국회에서 본회의를 통과해 공포되면 그로부터 3개월 뒤에 시행됩니다. YTN 조성호입니다. 어제 저녁 서울과 경기 지역에 초미세먼지 주의보가 내려졌습니다. 한국환경공단은 서울 전 지역과 경기 북부와 중남부 지역까지 모두 24개 시군에 초미세먼지 주의보를 발령했습니다. 공단 측은 실외 활동 시간을 줄이고 외출할 때는 보건용 마스크를 착용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금융과 통신을 공공재 성격이라고 규정하고 과점 체제를 지적하며 대책을 주문하자 정부와 업계가 대책 마련에 분주합니다. 민간에 대한 지나친 개입, 즉 관치 논란 속에 대통령실은 공정한 경쟁을 위한 관여는 관치가 아니라고 선을 긋고 있는데 평가는 민심의 판단에 달려 있습니다. 박소정 기자의 보도입니다. 은행권의 이른바 돈잔치 보도가 잇따르자 강하게 비판한 윤석열 대통령. 돈잔치라는 비판이 나오지 않도록 또 국민들의 위화감이 생기지 않도록 금융위원회에 관련 대책을 고금리 관련 대책 마련 지시를 내린 이틀 뒤에는 금융뿐 아니라 통신 분야까지 압박했습니다. 공공재 성격이 강하고 과점 상태를 유지하고 있는 정부의 특허 사업입니다. 물가 안정을 위한 고통 분담에 자발적으로 참여할 필요가. 특히 과점 폐해를 지적하며 특단의 대책을 주문하자 갑작스러운 숙제를 받아든 은행권은 서민금융 공급 확대 등을, 이동통신사들은 데이터 한시적 무료 제공 등을 약속했습니다. 난방비 폭탄으로 악화하는 민심을 향한 긴급 처방으로 풀이됐는데 갤럽 조사에서 30%대 초반까지 떨어졌던 국정 지지도가 회복세로 돌아서는 효과를 냈습니다. 반면 관치 논란에는 불씨를 댕겼습니다. 민간 영역에 공공재라는 프레임을 씌워 자율성을 침해한다는 업계 반발에다 시장 경제 기조가 바뀌는 것이냐는 의문도 제기됐습니다. 거슬러 살펴보면 윤 대통령이 독과점 규제와 정부 개입을 언급한 게 처음은 아닙니다. 지난해 10월 이른바 카카오 먹통 사태가 일어났을 때 같은 취지의 발언을 했고, 독점이나 좀 심한 그런 과점 상태에서 시장이 왜곡되거나 국가 어떤 기반 인프라와 같은 정도를 이루고 있을 때는 저는 국민의 이익을 위해서. 2달 전 기획재정부 업무보고에서도 자유시장 경제체제일지라도 공정한 경쟁 시스템이 유지되지 않으면 정부 관여가 필요하다는 논리를 내세웠습니다. 효율적인 시장이 될 수 있도록 공정한 경쟁 체제를 만들어 주는 것이 정부가 이 시장에 대해서 관여하고 개입해야 되는.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YTN에 인사와 정책 등에 일일이 간섭하거나 권력 이익을 관철한다면 관치이지만 정부 울타리내 인허가 사업은 사실상 공공 영역인 만큼 사회적 역할을 당부하는 게 당연하다고 부연했습니다. 관치와 관여는 다르다는 건데 결국 이에 대한 평가는 지시를 통한 정책과 업계 움직임이 민생 안정으로 연결될지에 달려있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이와 함께 국민이 갖게 된 가장 큰 기대가
대출금리 인하와 통신비 인하인 만큼 이런 측면에서 실질적 대책이 나올 것인지가 관건입니다. YTN 박소정입니다. 이런 정부의 지적에 증권사와 카드사들은 대출금리를 낮추는 등 자발적인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금융당국은 칼을 빼든 김에 금융권 전반을 살펴보겠다는 기세입니다. 김지선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최근 시중 대출금리 하락 추세에 증권업계도 합류했습니다. 주식 거래할 돈을 미리 빌려주는 신용융자의 이자율을 내리기 시작한 겁니다. 삼성증권은 비대면 계좌 개설 고객 이자율을 구간별로 최대 0.4%포인트 인하해 전 구간에서 10% 미만으로 낮췄습니다. 앞서 한국투자증권도 최대 0.4%포인트 인하했고 KB증권도 인하를 검토 중입니다. 카드사들도 무이자 할부나 공과금 할인 등 소비자 혜택을 늘리고 있습니다. 한동안 찾아보기 어려웠던 24개월 무이자 할부도 최근 부활했습니다. 지난해 급등했던 카드사의 자금줄 여신 전문 금융채권 금리가 최근 다시 내려간 게 크다지만 선제적 움직임의 배경엔 금융권을 향한 당국과 여론의 곱지 않은 시선이 작용했다는 분석입니다. 돈잔치라는 이제 그런 분위기가 좀 팽배하다 보니까 금융회사들이 자기네들의 이익을 좀 줄이고 소비자의 좀 이익을 늘려주는 어떤 소비자의 주권을 강화한다고 할까요? 이런 선제적인 움직임이 있는 걸로 해석이 됩니다. 실제로 금융당국의 관리 감독은 은행을 넘어 금융권 전반으로 확산하는 분위기입니다. 금융감독원은 역대급 실적을 낸 일부 보험사와 카드사의 성과급 보수 체계를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이복현 금감원장은 일찌감치 생색내기식 사회 환원으로는 어림없다는 입장을 밝힌 데 이어 윤석열 대통령의 공개 질타 이후엔 은행을 겨냥한 비난의 수위도 한층 높였습니다.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을 진행하는 것은 바람직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금융권의 지원 노력이 형식에 그치지 않도록 지원 실적과 기여도 등 실질적 효과를 살펴보고 고금리 이자 장사, 돈잔치 등 은행을 향한 거센 비난의 불길이 행여나 번질까 금융권 전체가 긴장하고 있습니다. YTN 김지선입니다. 고물가의 소비는 줄고 수출 부진으로 고용까지 나빠지면서 경기 둔화가 심화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공공요금 동결로 당장 급한 불은 껐지만 하반기가 문제고 또 수출과 일자리 해결책도 마땅치 않습니다. 이형원 기자입니다. 고물가로 어려워진 생계에 난방비 폭탄은 기름을 붓는 격이었습니다. 근데 1월 달에 지금 17만 7,260원 거의 2배 정도 올랐어요, 난방비가. 그래서 고지서 보고 깜짝 놀랐죠. 들끓는 민심에 놀란 정부는 상반기 공공요금을 동결하고 에너지 요금 인상폭과 속도 조절에 나섰습니다. 서울버스와 지하철 등 대중교통 요금 인상도 4월에서 하반기로 미뤘습니다. 도로, 철도, 우편 등 중앙정부가 관리하는 공공요금은 최대한 상반기 동결 기조로 운영을 하고 당장 급한 불은 껐지만 각종 요금 인상을 뒤로 미룬 만큼 하반기가 문제입니다. 특히 중국 경제활동 재개 여파로 원자재 가격이 오르면 물가를 자극할 수 있습니다. 수요 압력 때문에 국제유가라든지 이제 원자재 가격들이 추가적으로 상승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고 여름에 또 폭염이 지속된다든지 불안정해질 수가 있고 에너지 가격 같은 경우는 내수도 어려운데 수출까지 쪼그라들면서 경기 둔화는 심화하고 있습니다. 주력 품목인 반도체 부진으로 수출은 넉 달째 감소세입니다. 수출 한파에 제조업 취업자도 15개월 만에 감소로 돌아섰습니다. 반도체 수출 감소세가 심화되고 있으며 중국 리오프닝 효과도 아직은 시간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무역 수지 개선 시기를 보다 앞당기기 위해서는 대한민국 전체의 노력이 정부는 수출 유망 품목을 발굴하고 시장 다변화 등 근본적인 수출 구조를 개선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이 같은 중장기적 대책 외에 당장 경기를 살릴 뾰족한 해결책이 없어 정부 고민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YTN 이영훈입니다. 부동산 불패 상징으로 여겨졌던 강남권에서 최고가보다 무려 18억 원대 급락한 거래가 이루어졌습니다.
이처럼 강남권마저 급락하면서 지난해 서울 아파트 실거래가는 역대 최대 하락을 기록했고 올해 들어서도 하락세는 이어지고 있습니다. 보도에 이동우 기자입니다. 학군과 교통 이점에 전체 가구의 절반 이상이 한강 조망권까지 확보해 서울 강남권 재건축의 상징으로 불리는 반포 주공 1단지. 고금리에도 가격을 유지해왔지만 최근 급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지난해 9월 최고가 73억 원 하던 전용면적 140제곱미터가 최근 54억 5천만 원에 팔렸습니다. 5개월 만에 무려 18억 5천만 원 급락한 것입니다. 전용면적 106제곱미터도 최근 43억 원에 팔려 지난해 최고가 59억에 비해 16억 원 떨어졌습니다. 같은 평형이라도 대지 지분 등 권리 가액에 따라 매매가가 크게 차이나긴 하지만 분위기는 매수자 우위 시장으로 확연하게 달라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뭐 빚내서 막 사고 그랬잖아요. 지금 이제 그럴 필요가 없으니까 공급되면 굳이 그럴 필요 없으니까 이제 안 쫓아가죠 지금. 그러니까 그거 빠지는 거 플러스 미국 금리 그래서 지금 빠져서 많이 빠졌죠 사실. 근처 반포자의 전용 면적 84제곱미터 역시 최근 지난해 최고가보다 10억 원 넘게 떨어졌고 강남구 도곡렉슬 대형 평형도 14억 5천만 원 급락한 가격에 거래됐습니다. 강남권 고가 아파트들도 지속되는 고금리에 버티지 못하고 초급매물이 나오면서 일부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고금리와 경기 침체 우려에 따라 당분간 집값은 약세를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로 지난해 서울 아파트 실거래가 지수는 연간 22.09% 떨어져 2006년 조사 이래 가장 크게 내렸습니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보다도 하락폭이 2배에 이릅니다. 2021년 30% 넘게 올랐던 인천과 경기도도 상승폭의 3분의 2 이상을 반납했습니다. 정부가 부동산 규제를 대폭 완화했지만 낙폭이 다소 줄었을 뿐 올해 들어서도 수도권을 중심으로 집값 하락세는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실수요자의 경우 고금리 지속 여부와 경기 동향 등을 지켜보며 신중하게 접근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전문가들은 조언합니다. YTN 이동호입니다. 지금은 민간 회사에 다니지만 언젠가는 국가기관에서 일해보고 싶은 분들 이번 뉴스 잘 챙겨보시기 바랍니다. 일일이 채용 공고 뒤져가며 발품 팔지 않아도 자신의 경력에 딱 맞는 공무원이 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승배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지난해 5월 부산광역시에 4급 서기관으로 입사한 김현선 씨. 원래는 글로벌 IT 기업인 IBM에서 상무로 일했습니다. 20년 가까이 빅데이터와 인공지능 분석 일을 해왔습니다. 이런 경력을 살려 시에선 빅데이터 통계를 책임지고 있습니다. 시에 계신 그 시민들 아니면 뭐 학생분들 그리고 기업의 데이터 활용을 적극적으로 지원해드리기 위해서 노력하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 개인적인 이득이 아니라 저희 함께 그 필요한 부분 도와드릴 수 있다는 점에서 좀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김 씨가 취업 때 이력서를 낸 곳은 부산시가 아닌 국민추천제라는 정부 홈페이지였습니다. 이력서를 한 번만 등록해 놓으면 인력이 필요한 기관과 연결을 해주는데 중앙부처뿐 아니라 자치단체와 공공기관까지 전부 열려 있습니다. 일종의 정부 헤드헌팅입니다. 여기저기 채용 공고 낸 기관을 뒤져가며 헤매지 않아도 되고 다른 사람은 물론 자기 자신 셀프 추천도 가능합니다. 지난 2015년부터 운영을 시작해 올해로 벌써 8년. 하지만 이런 곳이 있는지 많이들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도 아름아름 입소문이 나면서 3년 전부터는 공무원으로 이직한 사람들이 꾸준히 늘고 있습니다. 이 일을 담당하는 인사처 과장도 본래는 대기업에 다녔는데 역시 다른 사람 추천을 받아 들어왔습니다. 공직에서의 경험은 개인의 역량 향상이나 경쟁력에 큰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이미 갖고 있던 풍부한 경험과 노하우를 다시 새롭게 활용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지금 당장은 아니라도 인생 제2막을 공무원 사회에서 펼쳐보고 싶다면 지금 당장 컴퓨터를 켜서 이력서를 내보시기 바랍니다. YTN 이승배입니다.
튀르키예와 시리아 지진 사망자가 4만 5천 명을 넘었습니다. 하지만 생존자를 찾으려는 노력에 기적의 구조 소식은 지진 발생 13일째에도 이어졌습니다. 조용성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건물 잔해 및 암흑 속에서 움직이는 손이 드러나더니 옆으로 누운 한 남성이 보입니다. 불빛을 비추자 생존자 3명을 알려주듯 손가락 3개를 펴보입니다. 지진 발생 296시간 만에 구조입니다. 이 남성을 포함해 3명이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이 가운데 1명은 끝내 숨졌습니다. 잔해더미 속에 갇힌 17살 소년 타하는 자신의 마지막 모습을 휴대전화에 남겼습니다. Galiba bu size son videom. Öldüm yanlış değilsem. 여진으로 화면이 계속 떨리는 중에도 신에게 잘못을 회개하던 소년은 하지만 무사히 가족의 품으로 돌아왔습니다. Yani dünya benim. Bir şeyim yok ama çocuklarım var. 구조대원 26만 명의 필사적인 노력 덕에 감동적인 구조 소식이 이어지고 있지만 훨씬 더 많은 이들이 가족과 영원한 이별을 하고 있습니다. 축구선수 기성용과 함께 뉴캐슬에서 뛰었던 전 가나 국가대표 크리스티안 아치는 대지진 속에 실종됐다가 구조됐다는 소식이 전해지기도 했지만 참사가 발생한 지 12일 만에 거주했던 아파트 단지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이번 지진으로 숨진 사람은 4만 5천 명을 넘었고 살아남았지만 삶의 터전을 잃어버린 이재민은 200만 명에 이릅니다. YTN 조용성입니다. 네, 이렇게 튀르키예와 시리아를 강타한 지진으로 희생자가 계속 늘고 있습니다. 피해 지역 인근에 살던 한인들은 모두 안전한 것으로 확인됐는데요. 한인 사회는 어려운 상황에도 힘을 모아 삶의 터전을 잃은 생존자들과 한국 긴급구호대를 돕고 있습니다. 임병인 리포터가 현지를 취재했습니다. 집이 굉장히 많이 흔들리는 걸 느껴서 저희가 일어났고요. 아비게 아니고 비는 내리고 날씨는 춥고 그런데 사람들이 다 들어가지는 못하고 아우성 치는 소리. 튀르키예와 시리아를 덮친 강진으로 사상자가 계속 늘고 있습니다. 이번 지진으로 튀르키예 남동부 10개 주 1,350만 명이 심각한 영향을 받았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피해가 컸던 하타이주 동포 가운데 일부는 인근 한인 가정으로 긴급 대피하기도 했는데 지진 피해 지역의 한인 100여 명은 모두 안전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현재 이 집에는 한 15명 정도가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특별히 이제 아이들이 많이 충격을 받았을 텐데 이제 몇 가정이 같이 모여 있다가 보니까 아이들이 함께 같이 시간을 보내면서 아이들이 좀 심리적 안정을 취하는 것 같아서 이처럼 한인 인명 피해는 없지만 현장에 남은 생존자들을 생각하면 마음이 무겁기만 합니다. 곳곳이 폐허가 돼 식량과 물이 부족한 데다 일부 지역에선 상점 약탈 행위가 이어져 기본적인 먹거리를 구하기도 어렵기 때문입니다. 재진날 당일부터 모든 마켓은 다 털렸고요. 푸대자루로 다른 집이나 물건들을 다 모으는 상황. 왜냐하면 거기 남아서 생존을 해야 하기 때문에.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연료난으로 추위에 시달리고 전염병이 도는 등 2차 재난까지 겪는 상황. 언제 또 지진이 일어날지 모르는 위험천만한 상황에도 한인들은 더 어려운 이들을 돕기 위해 나서고 있습니다. 빵하고 이런 외부에서 그런 걸 공급하고 있고 지금 휘발유나 이제 그 경유도 공급이 안 되고 있기 때문에 그것도 저희가 좀 구입을 해서 갖다 주고 있는 상황이에요. 구조 작업하는데 통역관도 더 필요하다고 내일 당장 그게 필요할지도 모르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은 있습니다. 한국 식당 오픈해서 이제 며칠 안에 바로 이제 음식 제공, 무료 제공 그 부분에 대해서 간단한 음식을 해서 하려고. 한국 정부도 긴급구호대 파견뿐 아니라 지진 피해 성금 모금을 위한 송금 절차를 간소화하는 등 형제 나라 튀르키예에 도움의 손길을 적극적으로 내밀고 있습니다. 동포들은 고국의 도움으로 더욱 큰 힘을 받는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을 부탁했습니다. 이 터키 분들도 한국을 피해 형제라고 하면서 많이 좋아해 주고요.
민간 차원에서 더 잘 계획해서 좀 많은 또 도움이 돼서 한국의 그 선진국의 위상이 한국 위상이 더 많이 높아졌으면 더 좋겠습니다. 튀르키예에서 YTN-월드 임백인입니다. 전공별, 지역별 의사 쏠림 현상으로 지방 의료가 위기를 맞고 있는 현상은 비단 우리나라만의 일은 아닙니다. 영국의 한 시골 마을에선 자신들을 치료할 의사를 구하지 못해 지역 주민들이 출연하는 뮤직비디오까지 만들었습니다. 보도에 임수근 기자입니다. 영국 런던에서 서쪽으로 300여 킬로미터, 코널의 로스트 위디엘입니다. 12세기부터 형성된 고풍스런 마을로 풍부한 수량의 맑은 강을 품고 있어 호젓한 휴가지로 인기 만점입니다. 특히 활기차고 부침성 좋은 주민의 멋진 선술지까지 뭐 하나 부족한 곳이 없는 곳입니다. 단 하나 의사만 빼고 다음 달 한 명뿐인 일반의가 퇴직하면서 몇 차례 의사를 모시려고 했지만 번번이 실패했습니다. The doctor doesn't have to be hugely experienced, but we want someone who's willing to strive for excellence, and we're happy to teach them up and support them in getting there. 보다 못한 의사가 아이디어를 냈고 성직자와 소방대원, 남녀노소 모두가 참여해 의사 구인 뮤직비디오를 만들었습니다. 주민들의 노래는 직설적이고 그만큼 강렬합니다. We folks with asthma and young new mothers, with limping fathers and snot-filled others, with tons of children, also infectious, who need a doctor. We've got the love. 영국 왕립일반의과대학에 따르면 앞으로 5년 동안 영국에서 19,000명의 일반의가 병원을 떠날 예정입니다. 도시는 물론 특히 지역 의료가 심각한 공백 상태에 놓일 수 있다는 위기감이 증폭되고 있습니다. 로스트 위디엘 주민들은 자신들이 오손도손 사는 모습을 보여주면 혹시 일반의가 오지 않을까 내심 기대하고 있습니다. 말 그대로 생사가 걸린 문제지만 그런 만큼 밝고 활기차게 만든 이유입니다. 로스트 위디엘 마을이 일반의를 구했다는 소식은 아직 전해오지 않고 있습니다. YTN 임수근입니다. 현재 서울, 경기와 강원을 중심으로 약하게 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전까지 강원 북부와 산간에는 최고 5cm의 눈이, 서울 등 그 밖의 지방에도 비가 조금 더 이어진 뒤 그치겠는데요. 지금 대기질이 비상입니다. 오늘 수도권과 영서, 대구는 종일 미세먼지 농도가 나쁨, 특히 서울, 경기는 오전에 일시적으로 매우 나쁨, 충청과 부산도 나쁨 수준 예상됩니다. 이 미세먼지는 오후부터 찬바람이 불면서 사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오후부터는 전국이 차차 맑아지겠는데 바람이 강해집니다. 강원 영동엔 강풍주의보 내려져 있으니까요. 시설물 관리 철저히 해주시길 바랍니다. 현재 기온 살펴봅니다. 서울이 4.3도, 부산은 9.5도고요. 낮부터는 찬바람이 불면서 추워집니다. 서울은 5도에 머물겠고 청주가 6도, 대구는 11도로 예상됩니다. 날씨였습니다. 굿모닝 YTN 1부 마칩니다. 잠시 후 5시 50분 2부에서 뵙겠습니다.